안녕하세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고려 태조 왕건 사후 광종과 성종의 통치 그리고 고려 통치제도의 정비 과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려와 당시에 있었던 동북아시아들의 국가들과의 사이를 보는 건데요. 자, 10에서 12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와 함께 지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판서를 설명하고 지도를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송나라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송나라는 중국에서 6번째 국가로 등장한 통일 왕조입니다. 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도 역시 군인이었는데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0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군벌들의 통치가 되자 그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우리 송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닌 글로써 통치를 한다라는 문치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강남 일대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면서 비약적인 경제를 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치주의, 글로써 통치를 하다 보니 무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유목민족 국가, 즉 거란족, 여진족 이런 유목민족 국가에게 연운 16주, 지금의 베이징 일대를 침탈당해서 다시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나라랑은 어느 정도 돈 주고 산 평화, 이른바 삥을 뜯기지만 평화를 사는 게 낫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나중에 거란족을 무너뜨릴 심산으로 여진족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소위 말하는 이간책과 박쥐질을 하다가 결국에 금나라의 공격으로 화북 지역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거란족은 바로 10세기 때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인데요. 자, 지도를 보면 916년에 나타나서 만주벌판과 요동까지를 다 석권하고 우리 같은 민족 국가인 북국, 발해까지 멸망시키면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송나라를 치면서 지금의 연운 16주, 지금의 베이징, 옛날로 말하면 연운 16주까지 진출을 했고,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가 힘드니까 우리 삥을 줄게. 쉽게 말하면 거란족의 요 나라가 송나라한테 삥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줄 테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좀 살자라고 하면서 맺은 조약이 전년의 맹약인데 1004년에 맺은 전년의 맹약으로 인해서 송나라와 요 나라는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계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고 조약이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란족도 결국 절정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두하게 되느냐? 12세기 거란족이 그렇게 무시하고 압박을 줬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거란족을 격퇴하고 송나라까지 아까 방금 말했던 박쥐질로 인해서 이상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금나라를 간보니까 송나라까지 공격해서 결국엔 만주 일대와 중국 화부까지 차지를 하면서 이 일대를 다 금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세기 최강국이 되었고 이제 원래는 고려한테 머리를 숙이던 여진족이 이제 고려한테까지 찝적대면서 굉장히 큰 강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게 당시 10에서 12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였고 일본은 그때 뭐 했냐? 그냥 민간 교류로서만 지냈지 자신들끼리만 지내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들어볼겠지만 세국 정책이라고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고 자기들 일만 하게 되는 상황으로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란이 본격적으로 침입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목을 거란의 침입 격퇴와 강동육주를 확보한다라고 선생님이 잡아놨어요. 이 강동육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거란의 침입 배경을 보면 고려의 친송 정책입니다. 즉 송나라 중원 대륙과만 친하게 지내고 거란족 자신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태조 왕건 때도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면서 태조 왕건 고려에게 낙타 50마리를 보내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태조 왕건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이 이제 와서 뭘 친하게 지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란에서 선물한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그냥 묶어놓고 굶겨 죽입니다. 결국에 그 낙타들은 다 사망하게 되는데 지금 낙타를 보기에는 뭐 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낙타가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런 선물을, 유목민족 국가에서는 그런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데 그런 선물을 굶겨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거란이 굉장히 불쾌했는데 그것과 함께 이번에 쳐들어가면서 고려를 정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여기 화살표로 굵고 이탈릭체 밑줄까지 쳐놨는데 실제는 고려와 송의 연대를 차단하고 후방의 안정화, 즉 거란이 중국 송나라를 치러 갔는데 뒤에서
송이랑 짝짝꿍이 된 고려가 우리 거란족의 뒤를 치지 않을까. 그리고 송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물자가 필요한데 일단 만만한 고려를 쳐서 그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유목민족 국가나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몽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우리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죠. 쉽게 말하면 청나라고 하는데, 즉 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다 똑같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대를 차단하고 후방의 안정화 및 중국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고려, 조선에서 조달하는 목적이 다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래서 거란의 침략 과정을 보면 총 3차례가 있는데, 거란의 침략 과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거란족이 만들어져서 나라를 세워서 만주 일대에서 발해까지 다 차지했는데, 이 압록강 일대 땅도 우리 거란 땅이다. 그러니 내 나라라고 하면서 안 내놓으면 쳐들어갈 거야 라는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당시 조정에서는 이거 거란 세니까 땅을 떼줘야 되나? 할지론이라고 해서 땅을 떼줘야 되나 아니면은 주전론, 우리 싸워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혜성같이 나타나느냐? 지금 국립외교원의 흉상으로 있는 아주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바로 서희라는, 다시 써봅니다. 서희의 단판으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강동 육주를 확보합니다. 자, 이 강동 육주 다 지도를 한번 지어볼게요. 용주, 철주, 통주, 곽주, 안용진, 귀주, 그리고 흥화진, 이 6개 지역이 강동 육주인데, 서희는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야, 너네 거란 자꾸 이 강동 육주가 니네 땅이라 그러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 니네 거란의 근원지 시라무랭강 일대도 다 우리 거였어. 거란이 반문하겠죠. 왜? 야, 고구려 광개토태양 때 이미 너네도 정복해서 우리 고구려의 속국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과 현재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을 존중해 준다. 그리고 너네 일대는 포기했다 하지만 이 강동주 우리 게 맞다. 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 요구대로 중국 송나라와 교류를 끊고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일대 강동육주 일대 여진족 애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 여진족 애들 니네가 싹 다 몰아주고 우리가 땅으로 인정해주면 너희 우리 고려든 너희 거란과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 너네가 인정해달라. 라고 서희의 이 신들린 설득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자 거란에 쳐들어왔던 장수 소손영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우리 서희의 뻐꾸기에 그냥 그대로 날려갑니다. 그래서 강동 육주를 차지하고 그 뒤에 이제 거란과 친하게 지낼 일만 남았는데, 당연히 고려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란과 친하게 지낼 일도 없고 강동 육주만 그냥 우리 걸로 확보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뒤통수, 눈탱이를 맞은 걸 알게 된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땐 명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고려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 강조라는 군인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실이 교체가 됩니다. 뭐 왕실 교체보단 왕위가 교체되는데,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왕이 바로 8대 왕 목종이었어요. 5대 왕 경종의 아들이었고 6대 왕 성종의 그 아들이 바로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성종이 죽으면서 다시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줬던 사촌형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 하여튼 이 목종이 좀 개이였어.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나라를 개판으로 하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 이제 또 그 성종의 또 동생의 조카인 7대 왕인 이제 현종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뭐 이런 왕실의 혼란한 고려 상황을 보자. 좋다. 그러면 이번 기회로 저 강동 육주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을 하지만 실제는 강동 육주를 다시 되찾으려는 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거란이 이번에는 설득에 통하질 않았어요. 고려에서 메신저를 보내면서 야, 우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지만 됐어. 나 다 필요 없고 니네 뚜뚜가 패러 왔어라고 하면서 엄청난 대병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속수무책으로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 때 영웅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순신이죠. 고려 때는 고려판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양규라는 장군이에요. 이 양규라는 장군이, 자, 지도를 다시 보면 흥화진 있죠. 이 흥화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거란이 40만 대군으로 쳐들어오는데 이 흥화진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흥화진을 패싱하고 다른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데, 자, 2차 침입이 초록색 선이죠. 그런데 이 흥화진을 뚫지 못하고 쭉 내려가자
이 양규 장군은 별동대를 꾸려서 거란의 뒤를 계속 치는 거야. 왜? 거란 애들은 유목민족이고 전쟁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특히나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전쟁의 영역이 길어질수록 힘들잖아. 그런데 우리 양규 장군은 계속해서 거란의 뒤를 쫓아가면서 보급선을 끊으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거란 애들은 겨울이 되면 힘들어. 왜?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기동력을 중시인데 겨울에는 풀이 자라지 않잖아. 그리고 너무 깊게까지 들어온 거야. 왜? 이 거란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주된 전쟁의 목적은 대륙, 중원 국가를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너무 상대하다 보니까 뒤에 중국 대륙의 전선이 약해지고 이런 불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거 어쩌지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현종이 알겠어. 그러면 그만 쳐들어와. 우리가 강동 육주 반환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새로 우리가 옹립한 왕인 현종이 너네 직접 거란에 찾아가서 인사드릴게 라고 약속의 딜을 하자 2차 거란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데, 가면서 거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그게 누구냐? 방금 말했던 이 양규 장군이에요. 이 양규는 꼭 내가 제거하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해서 퇴각하면서 결국에 양규 장군과 미끼로 양규 장군을 유인해서 결국 제거하는데, 2차 침입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침입을 왜 하느냐? 역시나 고려는 약속을 미이행해요. 당연하지. 왕이 적진에 함부로 갈 수 없잖아. 함부로 갔다간 왕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숨 걸고 얻으니 강동 육주를 또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러자 소선영의 사촌형인 소비압이라는 사람이 이번엔 침입을 하는데, 이번에 고려에게 누가 있었냐? 바로 고려에는 강감찬이에요. 강감찬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귀주 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불리죠. 귀주 대첩에서 여기 귀주 보이죠? 여기서 전술 대 전술, 즉 기병 대 기병, 이 전술로 박살내는 게 엄청난 큰 전투였어요. 그래서 총 3차례의 전투를 맞이했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고려는 거란으로부터 강동 육주를 확보하고, 즉 지금 2차 때도 보면은 거의 수도권 근처까지 왔죠.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 우리 고구려 때도 설명했지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문이 있으면 성을 방어하는 나성이라는 거를 축조해서 방어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고구려에도 천리장성이 있다고 그랬죠. 즉, 요 일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 때는 세로로 천리장성을 세웠다면 고려 때는 가로로 천리장성을 세워서 유목민족을 막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사에서 거란과 여진,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란이 당시 최강국이라 그랬죠. 그런데 고려, 송, 거란의 세력 균형, 밸런스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특정하게 세지 않고 거란, 송, 고려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면 고려도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거란과 친교를 수립합니다. 알겠다, 알겠다. 이제 너희랑 좀 친하게 지낼게.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거란의 연호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란의 대장경, 즉 불경을 수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란과의 대거란전이었다면, 이번에는 12세기 이제 여진족의 침입이 오게 되는데, 자, 고려 초기 여진 정책과 여진족의 활동은 뭐냐면 당근과 채찍, 즉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썼어요. 자꾸 쳐들어오면 군대를 동원해서 한 번씩 정벌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히트앤런 작전을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식량이나 농기구를 줘서 여진족에 야, 이제 먹을 거 줄 테니까 오지 마. 이런 식으로도 정책을 펼쳤다. 자, 그러면 그때 여진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 만주와 평안도 함경도 일대에서 그냥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세기 요나라의 쇠퇴와 동시에 여진족에서 아골타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부족을 통일하고, 그러면서 고려의 국경까지, 우리 천리장사 아까 여기라 그랬죠. 이 일대를 넘어서 계속 고려를 침입하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리나라 고려도 짜증나는 거예요. 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때리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게 우리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목민족은 기병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병이야. 게임이 안 되잖아, 속도 면에서. 그래서 특수 부대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특수 부대가 뭐냐면 바로 윤관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왜? 여진족의 기병에 비해 고려는 보병 위주라 패배했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별무반이라는 걸 만드는데 별무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기군, 바로 신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기병 군대, 그리고 신보군, 즉 신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군대, 즉 보병,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군대 가면 느끼겠지만 종군병, 뭐 군종병이라고 있어요. 종교. 근데 예전에는 불교밖에 없죠. 그래서 항마군. 왜냐하면 전쟁하면 비참하잖아. 그리고 죽었을 때 이제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들의 부대를 각각 편성해서 세 개의 부대로 편성한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었다. 그래서 이 윤관이 이끄는 별무반이 여진족을 두드려 패러 갑니다. 뚝과 패가지고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함흥평야, 길주, 이남, 두만강 유역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동북구성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인은 함흥평야 일대설을 강조했고 조선 후기에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은 길주 이남설을 표시했고 그리고 최근에 연구에 통해서 두만강 유역설인데 지금 이 두만강 유역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자 동북 구성을 축조하는데 동북 구성이란 동북 지역의 9개의 성을 축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북 구성에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본이나 조선 후기 정약용 실학자들 말대로 영역이 좁았으면 방어하기가 쉬울 거야. 그리고 어디서 쳐들을지도 알고. 그런데 영역이 너무 넓어. 이 일대까지는 여진족들이 지네들이 살던 곳이니까 우리보다 길을 조금 더 알겠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쳐들을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군대와 보급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는 입장이 조금 더 괴로운 거죠. 왜? 유목민족 어차피 게릴라 전법으로 여기저기서 치고 오는데 우리는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굳건하게 모든 지역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여진족에서도 사신이 와서 우리 다시는 고려를 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 제발 우리의 터전 동북구성을 돌려달라 라고 하면서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애걸복걸하면서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고려에서도 그래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밑에 긴다고 하니까 너 약속한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면서 상황이 또 한 번 역전이 돼요. 왜? 여진족 애들이 굉장히 이 동북구성을 토대로 굉장히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진족 애들이 아까 금나라로 건국했다 그랬죠. 그래서 동북구성을 반환을 받은 이후부터 여진족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얘네들이 거란족도 뚝까 패고 송나라도 뚝까 패니까 이제 우리 고려와에도 관계 변경을 요구해요. 예전에는 형제 관계였어. 우리가 형, 그리고 여진족 애들이 동생. 그런데 이제는 우리 여진족이 힘이 더 세니까 군신관계 우리가 가밖에 너네 고려가 을해라 라고 하면서 이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너희 고려를 칠 거야. 어떻게 할래? 선택해 라고 하자 당시의 권력자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 여진족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알겠어. 우리 너희의 요구를 받아들일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굳이 시끄럽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진족과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수용하면서 태조 왕건 때부터 실시하던 북진 정책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었겠죠.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세력과 뭔가 그거를 추종하던 세력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왕권이 약화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1135년 묘청이라는 스님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는 묘청의 난을 일으키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고려의 대관계를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벌귀족, 그리고 이 문벌귀족의 동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면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